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대노총 조합원 11만여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노랑봉투법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노랑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이달 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을 무례하다고 표현한 대구 지역 홍석준 의원을 겨냥해 윤핵 간의 하수인이라며 싸가지론으로 붙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신당설이 나오자 사선의 윤상현 의원은 흩어지면 죽는다며 김기현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유사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건드릴 때가 됐다며 국회에서 개편안을 내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한낮에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라 시민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졌는데 당분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최대 할인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역대 최다 규모인 2,5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신선식품과 먹거리는 최대 50%, 자동차도 최대 700만 원까지 할인해 살 수 있습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 가구를 조금 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도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50,000 가구 이하로 떨어져 전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대노총 11만 명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랑봉투법의 즉각적인 공포와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집회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정체가 심했습니다. 경찰과의 특별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첫 소식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켓을 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통일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 현장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우려한 겁니다. 서울 여의대로에 모인 한국노총 역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짓 개혁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번 노동자 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한 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집회에 따른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황스럽죠, 뭐. 예. 뭐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지금 30분 정도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를 포함한 160개 경찰 부대 1만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여당은 악법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는 거부 수순을 밟을 거란 기류가 읽힙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실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두 법안은 다음 주 중 정부로 이송됩니다. 거부권 행사는 이송 후 1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용산 출장소를 자처했다며 법안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입니다. 도대체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힘겨루기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띄우는 신당의 파급력은 어떨지 콕 집어 대구 등 영남에서는 몇 석이나 가능할지 정치권의 셈법이 분주합니다. 이 전 대표는 30석이 목표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0석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진단은 어떨까요?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은 불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연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무례하다고 지적했고 이 전 대표는 곧바로 싸가지론으로 붙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갈등의 봉합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초선 홍석준 의원은 연일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팩트에 기반을 두어야지 그 사람의 정치적 주장이 힘을 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싸가지론이라도 들고 나오는 것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윤핵관의 하수인이 되어 싸가지 없게 정치한 반개혁적 인물들이 누군지 심층 분석하겠다며 싸가지론으로 붙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를 받았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은 이준석 신당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그냥 국민들이 양당을 싫어하는 그 반감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런 가운데 사선 윤상현 의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김기현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갈등 봉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정치 톡톡입니다.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총선이 다가와서 그럴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방송에서는 쓸 수 없는 아주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얼마 전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예. 이런 건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고도 했는데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예, 언사가 상당히 거친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송 전 대표 돈봉투 수사를 받고 있죠. 예.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에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이 몇몇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8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특수부에서 100명 이상이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도 여지없이 입장문을 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송 전 대표의 발언을 혐오 스피치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장관도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 기여도 없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등이 있는데도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송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한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냈는데요. 표결에 실패하자 안건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과 여당은 방탄용 탄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사안 개별 사안을 가지고는 제가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탄핵을 하려면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습니다. 앞서 짧게 보긴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신당 창당과 대구 출마를 시사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과거 사례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16대 총선 자민련 바람이 불었을 때는 당시 김영삼 정권에 대한 반감과 박철원 장관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설명했고요. 18대 총선 친박연대의 성공은 유력한 차기 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 전혀 연고가 없고 민심을 가져갈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상황을 제대로 못 본 미숙한 판단이니 비례대표 정당에 올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 이 글을 자기 SNS에 공유하고는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워서 도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쉽게 수긍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뼈아픈 지적인데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홍 시장 이번 달에도 SNS에 벌써 여러 번 이 전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그제 이준석 신당을 밀어줄 일은 없다고 못 받긴 했지만 지난 2일과 8일에는 이 전 대표를 되돌리기에는 당 혁신이 한참 모자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혁신이 1호 안건으로 윤리위 징계 해제를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친윤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는데 주거니 받거니 존재감을 키우는 중입니다. 당내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MBN에 홍 시장의 말이 자꾸 바뀐다. 당의 어른답게 어른스럽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TK 지역구의 한 의원은 홍 시장이 발언을 자제해 주길 바라지만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육과 고육 거금리에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둔 정유사와 은행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자 정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내로 횡재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기름값과 금리가 치솟아 뜻밖의 이익을 거둔 기업에 별도 세금을 물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그리고 은행은 올해 60조 원이 초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름값과 금리가 내려 정유사와 은행이 손해를 볼 때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횡재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거는 역시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서 내는 것이 옳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고려하자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횡재세 관련 토론회를 열며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입법적 취지나 국민 정서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완성도 높은 법안을 제출할 겁니다. 최대한 올해 안에는 해야죠.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김포 편입, 공매도 중단 같은 의제를 던지자 야당은 횡재세로 맞서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민주당은 횡재세를, 정부 여당은 상속세 개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우리나라 상속세 수준이 높다면서 건드릴 때가 됐다고 언급했는데 실제 개편된다면 어떤 방향이 될지 박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고 이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OECD 평균인 26%를 한참 웃돕니다.
이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줄이고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은 3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초과로 높이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울러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율이나 과세 구간을 건드리는 대신 과세 부과 기준을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유산세는 고인의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반면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상속인 개개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마다 그러면 그 재산 가격이 쪼개져서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하지만 상속세 개편의 속도가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상위 1%에 불과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세가 줄어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형 병원을 공습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분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거점이 민간시설 지하에 있다면서 계속해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길기범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입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구호 텐트에 머물던 피난민들은 공포에 떨며 울부짖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병원 공습으로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بالخامس مصابين احنا وقاعدين بالطابق الخامس ما شفنا الا القصيمه بتنزل علينا استشهدت بنت سلفي مع انها مصابه من قبل هيك لكن استشهدت. 또 이스라엘군의 병원과 학교 등 민간 시설의 공습으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민간 시설 공습 중단을 호소했고 WHO도 가자 지구의 의료 시스템이 마비됐다며 경고했습니다. The Gaza Strip's 36 hospitals and 2/3 of its primary healthcare centers are not functioning at all.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린이 침대 밑에서도 땅굴이 발견되는 실정이라며 하마스가 병원과 학교 지하 등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חמאס משתמש באזרחים כמגן אנושי. הוא מוכן לסכן את ילדי עזה כדי להגן על עצמו, אין לו גבול. 이런 가운데 하마스뿐 아니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시리아 정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을 지원하는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말보다 행동할 때라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아 확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렇게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과 외국인 그리고 환자들이 가자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와 맞닿은 라파 국경 검문소인데 이곳이 또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납치한 민간인 인질에 대해서 석방을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어서 이성식 기자입니다. 피난민과 구호 차량의 행렬이 줄을 잇던 이집트 국경의 라파 검문소입니다. 지금은 검문소가 한산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인과 팔레스타인 환자 수십 명이 라파 통행로를 통해 이집트로 건너온 뒤 국경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가자 지구 안에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이송하는 데 문제가 생겨 대피가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하마스는 라파 국경 통행로를 열어 가자 지구 내 외국인과 중환자의 이동을 허용했었습니다. خدمات طبية عشان ندخل إن شاء الله ربنا يكرم ندخل رفح ونساعد إخواتنا هناك في مساعدة المصابين والجرحى في قطاع غزة. 지난 3일 이스라엘이 부상자를 운송하던 구급차를 공습한 이후 이틀간 대피가 중단됐다가 지난 6일 재개된 뒤 다시 중단된 겁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붙잡혀간 인질 가운데 민간인 100여 명을 모두 석방하는 방안을 놓고 하마스와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 240명 가운데 100여 명이 민간인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전원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하루 사이에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키장은 이미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중남부 지역에는 막바지 가을을 즐기려는 나들이객이 많았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개장을 앞둔 스키장이 분주해집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인공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슬로프 위에 하얀 눈이 덮이자 직원들도 신이 났습니다. 서울도 첫 영하권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사이 시민들의 옷차림이 겨울이 됐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두꺼운 외투까지 단단히 입고 소풍을 즐깁니다. 반려견도 겨울옷을 입었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 많이 추워진 건 확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이 짧아져가지고 그게 막 낙엽 구경 이런 게 좀 짧아져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따뜻한 남녘은 아직 가을의 낭만이 살아있습니다. 한파특보까지 내려졌던 아침과 달리 오후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빨갛게 물든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운치를 더해가고 그 아래를 걷다 보니 떠나는 가을이 아쉬워 추억을 카메라에 남깁니다. 뭔가 좀 아쉬운 생각.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잡죠. 잡죠.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찍은 곳이 많았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5도가량 더 낮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 피해를 회사에 알리고 합당한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걸 숨기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유급 휴가를 냈지만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 뷰티 회사로 일을 옮긴 20대 A씨에게 지난 5월의 회식 자리는 악몽이 됐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회사 임원이 A씨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겁니다. 자리를 망치기 싫어서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A씨는 그날 이후 사무실을 오가며 임원을 마주치는 상황이 힘들었고 회사 측에 알려 정신과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를 정직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가를 주지 않았고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해서야 유급 휴가를 대신해 60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A씨뿐만이 아닙니다. 고소가 진행 중이니 유급 휴가를 주지 않거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해도 조치가 없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범죄를 당해도 보호를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이 있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좀 안 하는 경우들이 보호 조치 필요성이 있다면은 회사가 당연히 조치를 할 수 있고 직장 내 성추행을 해결해야 하는데 늘 망설여야 하는 피해자들. 적절한 조치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한 회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현재 남현희 씨는 전종철 씨와의 공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씨 측근 계좌에서 남 씨에게 1억 4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 씨 측은 이 중 1억 2천만 원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갚으라는 전 씨의 선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현희 씨를 전청조 씨의 공범으로 고소한 A씨 부부는 자신이 전 씨에게 보낸 돈 5억 원 가운데 4억 7천만 원이 그대로 남 씨 측에 흘러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지난 6월 전 씨의 측근에게 보낸 5억 원 중 남 씨 명의의 벤틀리 거래 대금으로 3억 3천만 원이 사용됐고 1억 4천만 원은 남 씨 계좌에 직접 입금됐다는 겁니다. MBN이 확보한 남 씨의 입금 내역서를 보면 1억 4천만 원이 남 씨 계좌에 입금됐는데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남 씨의 근로소득이라고 남 씨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2천만 원을 전 씨에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남 씨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전 씨의 선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 씨 측은 선물을 받았다고 사기 공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 씨가 사기 수익금인지 알고 받았는지가 중요하단 겁니다. 남 씨가 올해 2월부터 자신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는 전 씨의 주장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카톡을 보면 전 씨는 올해 7월 23일 남 씨에게 보낸 SNS에서 자신이 여전히 모 호텔의 3세인 척 행세를 했단 겁니다. 전 씨는 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경찰은 남 씨가 전 씨와 공모했는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온몸을 제모한 것을 두고 경찰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 일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에 대해 권 씨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입건 이후에는 제모를 하지 않았고 모발뿐만 아니라 손 발톱까지 자진해서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자신을 마약 혐의로 입건하자 권지용 씨는 지난 6일 스스로 경찰에 나와 조사받았습니다. 자진해서 소변과 모발 등을 제출하며 떳떳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마약 범죄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니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이 다른 채모를 채취하려 했지만 권 씨가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여서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권 씨가 증거를 없애려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권 씨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 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 증거를 없애려고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평소 제모를 해왔지만 입건 이후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출석 당시 소변, 모발뿐 아니라 손발톱까지 자진 제출했다며 필요하다면 다리털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을 한 것 같다는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일단 국과수의 소변과 모발, 손톱 등의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거쳐 권 씨를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중국에서는 야생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소를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어슬렁거리고 호랑이와 마주쳤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 도로를 어슬렁거리는 이 동물은 다름 아닌 호랑이입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시에 야생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이 사는 곳 코앞까지 내려왔습니다. 헤이룽장성에서도 호랑이 2마리가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키우던 소 2마리가 죽임을 당했고 그 옆에는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실제로 호랑이와 마주쳤다는 목격담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발자국을 뒤쫓아 보지만 호랑이는 다시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역 당국은 주민들에게 긴급 통지를 내려 산에 들어가지 말고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중국 동북 지역을 덮친 한파와 폭설로 야생에서 먹잇감을 찾기 어렵다 보니 호랑이들이 민가로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일대 14,000제곱킬로미터는 시베리아 호랑이 60여 마리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집단 서식지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셀 페스타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치솟은 물가에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때인데요. 최대 할인가로 최다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할인받아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가전제품 코너를 찾아 냉장고를 직접 살펴보고 직원에게 제품 상담을 받습니다.
뷰티 코너에선 화장품 시연 행사가 한창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백화점에 소비자들이 몰렸습니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역대 최다인 2,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행사 기간도 기존보다 닷새 늘어난 20일 동안 진행됩니다. 롯데는 계열사 통합 할인과 패션과 뷰티 행사를 진행하고 신세계는 난방 가전과 침구 등 겨울 상품 할인에 나섭니다. 대형마트들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반값 할인하고 생필품 1+1 행사와 함께 연말을 맞아 한우와 완구류 등을 최대 30% 할인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제품 할인에 나섰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전기차 등 주요 모델을 최대 700만 원 싸게 팝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지만 오랜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그마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막 크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싸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는 좀 실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사고 그렇게. 정부는 이번 행사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내수 진작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인데 얼어붙은 소비가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최근 전세 가격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는 3만 가구였는데 내년은 1만 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6,700가구 매머드급 단지다 보니 입주 시작일이 다가올수록 전월세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가격도 6개월 새 2, 3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대략 뭐 한 10개에서 한 10대께는 됩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예. 사전 점검 이후에는 뭐 집들도 구경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서울에서는 이런 대단지 입주를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정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가구를 겨우 넘습니다. 올해의 3분의 1 수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후분양으로 나올 물량을 감안해도 13,000가구 남짓에 불과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이 지연된 데다 공사비 분쟁으로 12,000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밀린 데 따른 것입니다. 입주 물량 부족은 당장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주역에 적정한 입주 물량은 매년 4만 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을 자극하고 특히 신축 아파트 부족 현상이 청약 과열로 이어질 경우 주택 가격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두고서 이보다 더한 드라마가 없다고들 하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4차전 경기에서 LG가 KT를 15대 4로 대파했습니다. LG는 이제 1승만 더하면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1회부터 땅볼 3개로 KT 타자들을 요리한 김윤식은 이닝을 거듭할수록 강해졌습니다. 5회 원아웃 이후에 첫 안타를 맞을 정도로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6회까지 버틴 김윤식은 팬들과 동료들의 박수 속에 마운드를 내려오며 빅게임 피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4차전을 위해서 좀 잘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동원이 형 사인대로 믿고 던져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KT 타선이 침묵한 사이 LG 타자들은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1회 김현수의 투런 홈런, 6회 문보경의 투런 홈런으로 점수차를 벌리더니 7회에는 8타자 연속 안타를 몰아치면서 7점을 한 번에 뽑으며 KT의 전의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8타자 연속 안타 기록은 포스트 시즌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희 1차전부터 뒤가 없다고 생각하고 왔고 지금 뭐 3승을 했지만 뭐 KT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뒤는 없는 팀인 건 똑같기 때문에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LG는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5차전 선발로 외국인 에이스 켈리를, 벼랑 끝에 몰린 KT는 토종 에이스 고용표를 각각 내세웠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는 15일 다음 주 수요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1년 만인데 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 논의뿐만 아니라 북러 관계 또 현재 진행 중인 전쟁까지 이 많은 사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입니다. 미중 정상은 회담에서 양자 관계 복원은 물론 군비 통제와 통상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그리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등 모든 현안을 망라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The most important outcome from APEC will be a firm commitment, a signal by both Presidents Biden and Xi that they intend to work on the relationship, to put the U.S.-China relationship on a more stable and constructive trajectory.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으로 인한 도발을 우려하고 중국의 역할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의 전략과 방향성 문제를 위해 소통하며 시 주석은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연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성과보다는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APEC 정상회의에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미국도 전쟁 중인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공동 성명은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내일은 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도 초겨울처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계속되겠고요. 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5도, 청주 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대구의 낮 기온 9도, 광주는 8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 큰 추위는 없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전남 창흥의 천관산을 담았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천관산 감상하시고 따뜻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